자, 그다음에 이제 자본시장법의 제정 연역. 이제는 자본시장법도 제정되고 시행된 지가 10년이 훌쩍 넘어서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간략하게만 살펴보면요. 자본시장법은 2007년 8월 3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자, 그게 하루아침에 제정됐을 일은 없을 것이고요. 2003년, 2004년 그때부터 이제 준비가 되었죠. 자, 그리고 1년 6개월이라는 경과기간을 거쳐서 결국 2009년 2월 4일에 시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자본시장법의 시행, 제정, 시행 이 부분 굉장히 좀 평면적인데요. 사실 자본시장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대 금융허브가 되겠다. 홍콩과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아시아 최대 금융허브가 되겠다라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또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월스트리트에 있는 대형 투자은행을 육성을 그 목표로 한다, 방향으로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07년 8월 3일 이후에 미국에서 큰 금융사고가 터지죠. 여러분 이제 영화 빅숏이라고 아마 보셨을 거예요. 크리스찬 베일도 나오고, 그리고 브래드 피트 빵형도 이제 카메오로 잠깐 나오고 그러죠. 자, 미국에서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을 때 얘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게 이제 2007년도 가을 무렵에 발생이 됐고요. 자, 그 여파로 2008년도에 우리가 롤 모델로 삼았던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게 됩니다. 2008년도에요. 즉 자본시장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되기 1년 6개월 사이에 우리가 롤 모델로 삼았던 메릴 린치, 골드만삭스, 그리고 리만 브라더스 이렇게 세 곳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시를 뒀는데 그중에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이 됐죠. 자, 그래서 자본시장법이 시행되기 전에 자본시장법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제 시행하기 전에 원상태로 돌리자라는 또 업계 얘기가 있었었고요. 그래서 그런데 일단은 한 번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폐지된다라는 경우는 좀 찾기 어렵죠. 자, 그래서 자본시장법은 그런 금융 위기 속에서 거대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자본시장법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형 투자은행의 육성이라는 방향, 그리고 또한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라는 두 가지 투 트랙을 유지하면서 계속 발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연역은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자본시장법은 과거에 증권거래법 시절에 분산되어 있던 6가지의 자본시장 관련 법령이 합쳐져서 제정된 법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간략하게만 보면요, 과거에는 이제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이게 이제 펀드에 대한 규제 법률이죠. 그다음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증권 선물거래소법, 이렇게 6가지 법률이 따로 있었던 것이 이제 하나의 법, 자본시장법에 합쳐지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은요, 자, 우리가 자본시장법 제정된 이후에도 각각의 다른 법령들이, 금융 관련 법령들이 그대로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이 신탁법은 자본시장법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아까 신탁 관련된 법이 들어간 것은 신탁법이 아니라 신탁업법입니다. 그래서 업자를 규제하는 신탁업법과 신탁이라는 금융 상품을 다루는 신탁법은 구분을 해야 되고요. 신탁법은 여전히 별도의 법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자본시장법의 기본 방향 4가지인데요. 이제 자본시장법이 제정된 지 10년도 넘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네, 이게 실무에서 각각의 조문을 보는 데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자본시장법의 전체 뼈대를 잡는 데는 여전히 좀 필요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본시장법의 기본 방향 첫 번째로는 이제 기능별 규율체제의 도입이 있는데요. 이거는 과거에 그 기관별 규율체제에 따른 부분을 개정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별로 규제를 하던 것을 이제는 각각의 금융기관은 의미가 없고요. 해당 금융기관이 어떤 금융기능을 수행하느냐, 이게 왜냐하면 이제 겸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능별 규율체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또한 이제 다음에는 이제 포괄주의 규율체제가 도입이 됐는데요. 이 개념은 과거에 열거주의 개념과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즉 증권거래법 시절에서는 유가증권이라고 하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라는 식으로 열거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금융 투자 상품이 나오게 되면 증권거래법 적용 못 받는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열거주의가 아니라 포괄주의로 어떤 개념? 투자성.
원본 손실 가능성이라는 투자성을 가진 금융상품은 다 금융투자상품이다라는 형태로 포괄주의 규율 체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금융투자 업무 범위가 확대가 됐고요. 자, 그래서 과거 증권거래법 시절에 비하면 금융투자업자, 즉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등등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 이제 투자자 보호제도 이제 선진화, 선진화라고 쓰고 저는 이제 강화라고 이제 읽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강화가 됐죠. 자,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방향이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자본시장법의 조문을 한번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그 자본시장법의 내용을 각각 조금 들었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아마 이렇게 큰 조망을 해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본시장법의 전체 조문 개관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자본시장법은 제 1편부터 10편까지 1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 1편은 이제 총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총칙이라는 말은 뭐 전반적인 그 법 전반에 다 적용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총칙에 들어가는 내용은 우리가 뒤에서 볼 금융투자 상품 그리고 금융투자업 그리고 그 밖에 용어의 정의 구조에 들어가면 이제 투자자라는 기능별 규제 핵심 개념이 세 가지 개념 요소를 여기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 2편은 금융투자업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겸용금융투자업자는 계시겠지만 하지만 이제 본질적인 형태의 금융투자업은 아니시죠. 자, 금융투자업은 이제 6가지의 금융투자업자로 구별이 됩니다. 근데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처음에 진입 규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금융투자업자의 corporate governance 뭐 그래서 이사, 사회이사, 감사위원회는 어떻게 선임해야 되느냐 뭐 이런 내용들을 제2장에서 정하고 있었고요. 자, 금융투자업의 경영 건전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규제가 있고, 자, 금융투자업은요 본질적으로 금융투자 상품을 다룹니다. 그런데 금융투자 상품은 뒤에서 배우겠지만 원본 손실 가능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에게 위험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 위험성을 가진 금융투자 상품을 너무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객님 이 뭐 주식 취득하시면요 이거 10% 이상 취득은 장담합니다. 막 이런 형태로 너무 위험하고 공격적으로 만약에 영업을 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를 투자자가 떠안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영업을 하는 건 당연히 영업을 해야겠죠. 하지만 영업 행위를 할 때 이러이러한 점은 반드시 준수해야 됩니다라는 영업회 규칙을 별도로 좀 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제정이 됐죠. 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투자업자의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관련된 내용도 포함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본시장법 제2편 제2장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 법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융투자업자 회사 내부에서 근무하시는 지원부서에 계신다면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을? 자본시장법을 봐서 몰라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영업행위 규칙 중에 투자자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투자 권유와 관련된 규제, 뭐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뭐 관련된 내용들이 자본시장법에 다 정하고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또 통합법이 새로 만들어지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그래서 줄여서 이제 금소법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투자 권유 관련된 내용은 또 금소법으로 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의 자본시장법 내용을 공부를 하고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도 사실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이거 이제 최근에 개정된 내용을 제가 추가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편까지 봤고요. 제 3편은 우리 이제 증권의 발행 및 유통, 그리고 제 4편은 불공정 거래의 규제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 2편하고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부터 말씀드리면 2편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제 3편과 4편은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라도 책상을 만드는 회사 또는 이 물통을 만드는 회사라도 자본시장을 이용하게 되면 적용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회사라고 하더라도 만약 우리 회사의
증권을 발행합니다. 아니면 우리 회사가 상장회사입니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자본시장법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융투자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유이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제 3편과 4편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제라기보다는 더 넓게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다. 이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증권을 발행하고 유통할 때 발행 공시와 관련된 이제 증권신고서 그리고 투자설명서 관련된 제도, 그리고 상장기업이 M&A 할 때 적용되는 규제들, 그리고 정기보고나 아니면 수시보고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할 주권 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규정들, 장외거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다 3편에 들어가 있습니다.